네, 오늘 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분 강재훈 운용력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다 갔네요. 네. 체크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미증시 꼭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미증시 물가지수 갖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CPI, 예. 근데 이제 어제가 옵션 만기였었죠. 네. 그래서 어저께 옵션 만기가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잘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기였었는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이 컸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차별화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뭐 특징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환이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요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날도 이제 해운업종에 대해서 또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셨죠. 예. 근데 이제 바로 또 해운업종 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페노션이 상당히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덴마크의 머스크사가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장에서 다음 주하고 오늘 시장 전망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꽉꽉 채워 오셨네요.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했는데 네. 이제 컨센서스 자체는 7.3%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전망했었는데 이게 7.5% 정도 나온 거죠.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급격하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기를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높다는 거죠. 그렇구나.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물가지수 좀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사실 작년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기저효과 이렇게 봐야 되는 케이스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자체가 이제 2020년도 3월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생 시작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0년 4월달에 물가지수가 오히려 굉장히 크게 하락했던 타격을 그런 맞은 모습이죠.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거죠. 이거 전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 7.5% 나왔다 하면서 40년 내 최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그게 나타난 거고 예. 이거는 전월 대비를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발생하면서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네. 그 부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에가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급락했었으니까 반대로 2021년 4월 달 같은 경우가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했을 때가 사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연준에서 현재 물가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이었던 그게 거죠. 기저효과.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미국에서의 통화 정책이 가파르게 지금처럼 뭐 긴축을 하거나 빠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인플레가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작년 9월 달 다시 올라간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전년 대비의 증가폭만큼 올라오는데 네. 이때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병목 현상 이 부분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오히려 구해지기 힘들어지는 일 그런 안 상태가 하죠. 벌어진 거죠. 네, 보조금 그래서 받고. 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 임금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고 그만큼 병목 형상과 더불어서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었다가 됩니다. 이게 돈 많이 풀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점은 나왔다라는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거는 이제 올해 4월달 정도가 돼야지 네. 서서히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다음에 네. 미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말이 올해 점점 완화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 네.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세인트 블러드 여는 총재는 또 갑자기 또 30bp 확 올린다니까 이건 그것 때문에 또 시장에 또 한 번 그죠?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물가지수 발표했을 때는 낮게 출발했다가 네. 어느 정도 다시 보합권까지 다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블라드 총재가 발언한 부분, 그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크게 올린다가 돼버리니까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또 추가적인 충격을 줬었다 되죠.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 원래가 매파 성향입니다. 네. 그래서 매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원래가 좀 긴축을 굉장히 하자는 가파르게 주의네요. 하자는 주의를 원래 했던 사람인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7월 달까지 약 네. 1.0% 정도의 금리를 올리는 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7월 달까지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연준액을 총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3월 달에 50bp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3월달 연준회의 전까지 이제 물가지수가 한 2번 정도 더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때 상황 봐가지고 25bp로 갈 거냐 아니면 50bp로 갈 거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어저께 물가지수 한번 놀라고 네. 이제 블라드 총재, 그러니까 올해 연준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 자체가 매파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긴장이죠. 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더 그렇게 충격이 오는 건데 그런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 자체가 이제 다음 장이요? 화면 좀 넘겨주시죠. 국채 수익 자체가 이제 2%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게 숫자가 바뀌니까 네.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별건 아닌데 예. 시장에서 이제 블러드 총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7월 달까지 1.0이니까 결국 3월 달에 50bp, 0.5%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부분이 먹힌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물가 지수까지 높게 나왔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50% 정도, 0.5%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한 24에서 25% 정도 전망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어저께 장 끝날 때 92%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건 50bp라는 게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시장은 예상은 했던 건데 근데 그 예상분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확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 예. 다른 연준위원들 같은 경우는 3월달 금리 인상을 0.25% 정도, 25bp 정도를 선호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어제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네. 매파 성향의 의원이 50bp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물가지수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기가 맞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92%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3월달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이제 0.5% 인상한다 쪽이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다 돼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채 금리가 이제 2.05%까지, 2.03%까지 올라온 과정으로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미리 맞은 거 아닙니까? 다 미리 맞아버린 상태가 그렇죠. 됩니다. 예. 오히려 25bp 올려버리면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받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얘기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물 시장 이제 어제 또, 옵션 만기였죠.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옵션 만기는 결과적으로는 371.5포인트 마감이니까 이제 372포인트 전후의 마감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만기로 잘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잘 마감된 근데 이게 차이는 뭐냐면은 예. 실제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같은 경우는 어제 0.8% 정도 상승 마감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강보한 마감이었고 그렇죠.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이쪽은 0.8% 상승이니까 실제로 코스피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이 끌고 내려간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만기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코스피 지수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였죠. 음.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마감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실제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거래소에서 거의 8천억 이상의 매수를 했는데 네. 그 매수가 대부분 다 코스피 200으로만 집중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쏠렸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산 반면에 네.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 사실 원하지 않았던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그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냐? 동시효과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맞춰지는 이제 거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앞전에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가 월요일 같은 경우가 대규모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6,800억까지 다시금 수요일 날 만들었던 건데 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2,500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는 금융투자에서 던질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럼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오르거나 덜 빠지거나 되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덜 빠진다. 대신 이 부분은 전부 다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군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가 이제 수요일 날부터 가파르게 선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전체 누적 매도가 앞전에 매수 로로베또 5만 계약보다 더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시장이 올라가면 더 이득을 보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되냐? 외국인들 마음입니다. 환율도 지금 외국인들한테 유리한 상황이죠. 현재 유리하죠.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는 차별화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따라서 피해를 봤었던 쪽이었었죠. 예. 원래 이제 국내 증시가 앞전에 제가 1월달 설명드릴 때 코스피 200 안에서도 비싼 종목들이 성장주고 네. 반면에 실적은 좋고 싼 종목들이 가치주였었는데 네네. 처음에 이 부분이 1월 중순까지 맞춰가다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피해를 봤던 쪽이 이제는 반대되는 케이스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제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구간이 되는 거고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지수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또 코스닥은 또 분위기가 또 완전 달랐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아, 그쵸. 위메이드의 실적 네. 영향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 전체에 다 끌고 내려갔는데 네. 문제는 실제적인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매도가 어제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앞전에 1월 말에 바닥을 만들고 나서 네.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매도를 세게 했을 때 제어는 네. 거래소 같은 거의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많이 가는데 주로 이 매수 자체도 반도체나 은행 이런 쪽입니다.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외인들은 매도만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낙폭과됐다는 반등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쵸.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닥은 밸류를 보게 되면 밸류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죠. 상대적인 밸류인 거죠, 그건. 그죠? 예. 바로 전에 하면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그 코스피 코스피, 대비. 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 코스피 200 더 선호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위에 밸류가 보이죠. PER. 네. 11 PER 보게 되면은 예. 11.2% 정도 되고 예. 현재 선행으로 볼 때는 9.8% 정도밖에 더 안 낮네요. 되니까 굉장히 낮죠. 아.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코스피 200이 더 외인들한테는 매력적인 수밖에 없다 되는 거겠죠. 그럼 코스닥을 다시 보게 되면은 네. 코스닥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재 수급에서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성장주나 이런 쪽도 단순하게 성장이 된다라고 해서 앞전에 주던 멀티플을 안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밸류 자체가 비싼 쪽 우선은 진입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박한 평가죠,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폭이 딱 하락폭의 38.2%짜리가 네. 915포인트 전후라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기술적 반등폭이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시장에서 885포인트 자리대를 지켜낼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되는데 네. 그 라인대를 지켜줘야지 885에서 915라는 요 밴드에서 왔다 갔다가 가능해진다가 되는데 노란색 박스 친 그죠? 구간이군요. 근데 여기 라인대 지켜지지 못한다면 쌍바닥을 만들거나 앞전 저점 자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또 갖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가 처음에 1차적으로는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 그러고 나서 반등 이후에는 차별화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거는 확실히 좀 부담 요인이긴 한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늘어나요? 아, 좀 그게 그러니까 또 10조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네. 다시 10조 이상으로 다시 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10조라는 기준을 잡는다는 건 지금 10조 이상 무조건 많다.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쪽이다. 그래서 코스닥은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예스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 볼 텐데요. 첫 번째 보여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리오프닝입니다. 관련주 순환 또는 실적 모멘텀, 신세계를 매수할까 이러는데, 리오프닝? 글쎄요. 저는 미국 증시도 요즘 리오프닝 약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거 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예습니다. 예스. 예, 좀 자세히 볼게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사실 순환이 많이 돌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 카지노라든지 여행주 움직이다가 네네. 적관공사 움직이다가 이제 의류 움직이다가 각자를 잘 이제 타야 돼요. 내수 유통까지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예. 요즘 시장에서 또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물놀이. 사물놀이? 사면 물린다. 사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앞전에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그 얘기 해드렸지만 네. 다 같이 빠진 상태에서는 낙폭과대에서 반등 나올 때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것이 그렇겠죠. 아니라 기다리면 나머지 다 올라온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순환이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는 순환이 잘 타지면 좋은데 올라가는 걸 추격 매수한다 했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어차피 가는 쪽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짧게 본다 했을 때는 오히려 사면 또 고생을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시장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외국인들은 길게 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짧죠. 작년까지는 네. 짧죠. 네. 그리고 올라가면 추격하는 게 약간 매수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가 될 수 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적인 부분도 같이 따지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 예. 또 올해부터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도 높아지는데 작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이제 한 6,400억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좀 개선된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그만큼의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의류 쪽에서가 많이 나타내줬고요. 면세점은 아직까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정말 이 오픈이 돼가지고 정상화되면은 의류 쪽 판매가 지금처럼 이어지고 그리고 면세점이라든 이런 쪽까지도 개선이 된다면은 그때는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면세점에서 상한선 폐지했다고 안 그랬어요? 그런 것도 좋은 호재 아닙니까? 이거 호재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5,7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작년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고 밸류적인 부분에서 한 8% 정도 되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 저평가도 맞겠죠. 다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저희 표시를 좀 해놨는데 네. 저런 자리에서 눌림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접근, 눌림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환입니다. 박자 잘 타셔야지 이거 잘못하셨다간 어쩔 수 없이 물릴 수밖에 없는 개인들한테는 좀 그건 부담되는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스홀로 보여주시죠. 자, 해운, 패노션의 업황 호조세가 지속될까? 그리고 2년간의 호황, 그리고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 해운주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수도 굉장히 고 라인에서 상하이 운임 지수 높으니까 저는 예스. 그렇죠? 예, 예스입니다. 아, 예스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수요일 날도 HMN 갖고 설명해드렸지만 그렇죠. 예. 여기 타이틀 보게 되면 2년간의 호황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네. 사실 해운주뿐만 아니라 그 많은 화학이건 철강이건 대부분의 실적주들을 네. 너무 빨리 피크아웃을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이게 다 무너졌다 돼버렸죠. 네. 근데 사실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보통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렇죠. 장기 계약을 보통 최소 2년 단위로 맺거든요. 그래서 2년이요. 그래서 물동량 현재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좋은 상태에서 장기 물동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적 자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장기 계약을 맺은 쪽에서는 안정적인 이익이 나타난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패노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보다는 벌크선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벌크선 쪽에서도 어제 급등이 나왔던 것이 앞전에 이제 HMN 같은 경우 먼저 반등을 했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패노션이 어제 강세되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저께 머스크사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던 그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피크아웃을 했는데 머스크사가 아무래도 해운 선사 중에서 1등 회사니까 아, 그래요? 이쪽에서가 이제 올해 실적의 전망을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거죠. 아, 1등 회사가 저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근데 이게 사실 웃긴 게 뭐냐면 네. 국내 하이닉스와 그런 마이콘 테크놀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도체에서. 네. 근데 앞전에 하이닉스를 비롯해 작년에 급락이 떨어질 때 네.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실적 좋고 우리 선별적으로 이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제 뭐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예전 같은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도 네. 시장에서 통용이 안 됐었죠. 1등이 아니라서. 1등이 아닌 것도 있지만 예. 국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평가 좀 굉장히 박합니다. 근데 이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기 달라지죠. 그때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씁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은 전망을 하고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 좀 많이 늦습니다. 네네.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패노션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작년 같은 거와 영업이익이 한 5조 500 나왔으니까 예.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죠.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현재 기관 평가를 해놓은 건데 네. 그래도 5,100억 정도 되니까 여전히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천억 원대면 좋은 걸로 계속 봐야 되는 그죠. 거예요. 그럼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한 지금 5에서 7%, 6% 사이 요 정도 되는 거니까 쌉니다. 어제 주가 올랐으니까 한 6%좀 넘는다 하더라도 네, 싸죠. 여전히 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BDI 지수, 이제 벌크성 운임 지수는 원래 전통적으로가 1분기 중반 하반까지는 네. 원래가 약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춘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다 하고 그 이후 동안은 지나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2분기부터가 벌크성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운임 지수가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패노션도 어느 정도 표시를 해놓은 자리대를 눌리버는 정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노션은 벌크선 지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이제 수급 이벤트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ETF 관련된 자금은 원래 오늘까지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좀 많이 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거의 다 끝나가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MSCI 편입인데, 네. 그것도 거의 끝나간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이 수급이 아이고, 꼬였던 부분인데, 참 이제 이게 힘들었습니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지수 같은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와 더불어서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1월 달부터 계속 해서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한다, 더 빠른 긴축을 한다. 이거는 계속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물가지수로 보여주면서 오늘 국채 금리가 2%대로 한번 찍었으니까 그렇죠. 약간 오버슈팅인데 예. 그 이제 그것도 역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기 입으로 들었으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업종별 종목표 차별화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전체가 다 무너지면은 전체적인 반대가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 200 중심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인 거고요. 결국 실적과 밸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민감 가치를 중심으로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저거죠. 아까 말씀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 부분이고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1월달 연준회의 결과가 이제 의사록 이 부분이 이제 수요일날 나온다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아마도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라는 부분, 뭐 프로그램 매도 자체 나올 부분이 적다는 거 이거 같이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미래에셋 증권인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제 하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뭐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증권주가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을 보긴 하지만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원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 한 단계 레벨업된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윗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그런 있죠.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뭐 밸류적인 부분은 지금 한 4% 정도 수준이니까 네. 굉장히 싸고요. 그러네요. 그 실제로 이익 자체를 이제 거의 1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 이때는 실적 자체가 5천, 6천이었는데 네. 이때 대비해서 레벨업이 많이 됐는데 주가를 못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저 하단 자리 때는 깨지 않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는 이게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가 올라갈 일만 남은 윗자리가 거죠. 열리기 때문에 매수는 8,850원에서 9,000원 사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손절은 8,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를 1,800원, 2차를 12,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 증권까지 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훈 운용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모닝이었습니다.